알아보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내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 마감했는데 나스닥은 또 고점을 경신했죠. 네, 그렇습니다. 혼조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다우존스 지수 하락하고 또 러셀 2000 하락했습니다만 나스닥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또 어제는 그동안 오르기만 하던 국채 수익률, 즉 시장 금리가 좀 내리니까 또 신고점 경신까지 달성했습니다. AMD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AMD 실적 기대감에 장중 상승세를 보이다가 3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만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자 시간외 거래에서 7% 급락하고 있고 알파벳은 오히려 시간 외 거래에서 정규장보다 더 높은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어제 오후에 의외에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 세웠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여전히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특히 코스피가 장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2610선을 지지했습니다. 또 어제 삼성전자 사실 출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였는데 어제도 2%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 매도하는가 싶더니 매수를 나타내면서 지금 6만 전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 시장에 MZ세대를 위한 미니 보험과 이색 보험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자들의 덕질을 지원하는 보험부터 효자들을 위한 보험까지 다양한 보험과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해주는 실손24 앱까지 하우머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역시나 뉴욕 증시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표된 엇갈린 지표도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달러와 금리 등 거시적 흐름 안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홀로 0.36% 하락한 반면 S&P 500은 0.16%, 나스닥이 0.78% 각각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테슬라를 제외한 종목들 일제히 올라줬는데요. 애플은 0.12% 상승, 엔비디아는 전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 반영하면서 0.52%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알파벳에 대한 기대감에 정규장에서 동반 상승해줬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분위기 이어가면서 2.62% 상승해줬고요. 브로드컴은 대만의 TSMC와 함께 오픈 AI와 협력해서 자체 칩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에 4%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과 중국 내에서의 불확실성, 또 포드의 부진한 실적 등 영향으로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전기차는 유럽의 관세 부과와 관련 분쟁 소식에 하락세 보였고요. 포드나 제너럴모터스 등 자동차주는 부진했습니다. 장 초반 시작이 힘겨웠던 이유 역시나 국채 수익률 때문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시작할 때는 4.3%를 넘어서고 또 달러화가 강세 보이는 등 미 대선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어제 상승이 나와줬던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매물이 출회되는 등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여러 경제 지표들 소화하면서 장 후반 7년물 국채 입찰에서 채권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등 점차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 수익률 4.25%대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선 발표된 지표들도 살펴보면 9월 신규 일자리 수 전월 하향된 수치에서 744만 3천 건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냉각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고용을 견인했던 정부나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분이 감소하면서 둔화된 것도 특징적입니다. 고용 둔화 신호에 강세 보이던 달러와 국채 수익률이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99.2에서 108.7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과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도 무려 14.2포인트 급등한 138.0을 기록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지표는 고용시장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물가는 하락하고 고용시장은 견고해서 소비 심리가 양호하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노동시장에 대해 다소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실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서 살펴본 구인이직 보고서의 경우 미국의 공식 고용 보고서와 차이가 있는 만큼 최대한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된 점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 위주로 나스닥 중심으로 강세 보였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과 AMD도 포인트 좀 짚어보겠습니다. 알파벳은 지난 분기 매출이 882억 달러, 주당 순이익도 2.12달러라고 발표를 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 내놨는데요.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클라우드 부문 매출도 보시는 것처럼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4% 이상 주가 급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AMD의 경우 매출은 68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92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 전망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실망감을 좀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공급망 제약으로 강력한 AI 수요를 모두 소화할 수가 없고 개인용 컴퓨터 시장도 예상보다 느리게 성장하면서 이번 분기 전망을 이처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7% 이상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별 종목군에 대한 쏠림으로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큽니다. 기대감을 뛰어넘는 종목과 아닌 종목의 희비가 앞으로도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라 실적 장세에 맞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구글이 기대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과 순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매출은 15% 늘어난 88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122조 원을 돌파했고요. 주당 순익도 2.12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85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안방인 미국에서 독점 기업으로 낙인 찍힌 데다 내부적으로도 주요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등 안팎으로 속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의 미래 먹거리죠. 클라우드 사업부가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관련 매출만 35% 깜짝 성장한 113억 5천만 달러를 올리면서 라이벌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격차를 좁혀나갔고요. 유튜브 광고와 트래픽 인수 비용 역시 모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예상 밖 호실적의 화요일장 1.6% 상승 마감한 알파벳의 주가는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5%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AI가 브로드컴, TSMC와 손잡고 자체 AI 칩 설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글로벌 AI 칩 네트워크 구축 대신 직접 생산에 들어가겠다는 건데요. 앞서 샘 올트먼 CEO는 인텔과 삼성, SK하이닉스 등과 별도의 스타트업을 만들어 칩을 개발하겠다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브로드컴을 파트너로 내세웠고요. 이렇게 설계된 칩은 TSMC에게 제작을 맡긴다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계획과 더불어 그간 추진해온 파운드리 사업 계획은 비용 문제로 철회하기로 했고요.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체 칩 개발뿐만 아니라 AMD, 엔비디아 칩도 리스트에 올리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오픈AI가 자체 칩 프로젝트를 앞세워 엔비디아와의 가격 협상에서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실제 칩이 개발되더라도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실제 생산은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불과 5개월 만인데요.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 봄까지만 해도 약 33조 원으로 추산됐던 기업 가치가 불과 몇 달 새에 2배 가까이 불어난 모습인데요. 당시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는데 오픈AI를 제외하면 AI 스타트업 가운데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실리콘밸리 대표 큰손인 앤드리스 호로위츠부터 세코이아, 피델리티, 그리고 알 왈라드 빈 탈랄 사우디 왕자까지 빅샷들이 눈여겨보며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들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AI 인프라 구축과 연구 개발을 위해 앞다퉈 자본 확보에 나서고 있고 투자자들도 엄청난 잠재력을 갖춘 AI에 줄을 대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달 초 오픈AI는 66억 달러 추가 자본을 확보하면서 비상장사 기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기도 했고요. 당시 기업 가치는 무려 217조 원으로 평가받았고 퍼플렉시티도 현재 신규 자본 조달을 논의하는 등 인공지능 신드롬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메타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버티고 있는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체 검색 엔진 개발에 나섰는데요. 웹 크롤링을 이용해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해 저장하고 챗봇이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질문에 대화 형식으로 답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메타는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플랫폼에서 메타 AI 챗봇을 통해 이용자들의 질문에 답할 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타사 검색 엔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계약이 종료됐을 때를 대비한 백업 옵션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3년 전 애플이 아이폰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면서 맞춤형 광고 사업에 직격탄을 맞았던 터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게다가 검색 시장 절대 강자로 불리면 구글도 최근 독점 이슈로 난감한 상황에 빠지면서 빈틈을 빠르게 파고드는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업종들이 주목받았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가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할 기업도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신한은행은 음식 배달앱 땡교유를 통해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음식을 토큰으로 간편 주문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CBDC 테스트 가맹점으로 오프라인 매장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배달앱 땡교유가 포함되면서 CBDC 기반 예금 토큰을 비대면 온라인 결제에 처음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화폐인 CBDC를 현실에 도입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CBDC의 다양한 활용성을 점검하고 지급과 결제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려면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가맹점 참여는 필수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CBDC를 활용할 수 있는 신한은행 배달앱 땡교유의 참여는 CBDC의 현실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KCT가 15.14%, KCS가 8.8% 뛰었고요. 프리엠스가 4.56%, 로지시스가 3.65% 올랐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잘게 나눈 뒤 블록체인 기반 토큰과 연계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는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코인과는 달리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습니다. 또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다시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토큰증권 관련 컨소시엄 구성과 혁신 금융서비스 추진 등 물밑 작업을 해온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인데 실제로 NH농협은행의 경우 최근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이르면 다음 달 말 출시를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서울옥션 관계사 서울옥션블루가 국내에 이어서 글로벌 STO 시장 진출에 나선다는 소식도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회사 측은 싱가포르 등 이미 STO 관련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STO 발행을 확대하고 글로벌 유통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옥션이 21.39%, 핑거가 19.72% 급등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14.37% 상승했습니다. 또 그 밖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0.66%, K옥션이 8.71% 뛰었습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어제 4개월 만에 7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가상화폐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친가상자산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수혜주 중 하나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마켓 라이브 펄스가 21일부터 25일까지 경제학자 등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시 비트코인의 시세가 연말 8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비트코인의 시세는 연말 6만 5천 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제 도지코인,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역시 24시간 전 대비 시세가 올랐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가상자산 관련주 전망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14.37%, 위메이드가 12.59% 뛰었고요. SGA가 10%대, 또 위지트와 컴투스홀딩스가 7%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방산업계가 이번 분기에도 실적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방산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어제 주요 방산기업들 중 처음으로 현대로템이 3분기 실적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현대로템은 영업이익이 1,374억 원으로 1977년 창사 이래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234% 증가하는 것으로 기존 최대인 직전 분기 기록을 한 분기 만에 뛰어넘은 것입니다. 또 아울러 현대로템을 포함해 올해 국내 방산
같은 빅4 모두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4사의 총 연간 영업이익이 2조 1,14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 전망대로라면 작년 1조 원대를 돌파한 지 한 해 만에 다시 2조 원의 벽을 뚫게 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실적 기대감에 방산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휴니드가 9.21%, 코콤이 8.14% 상승했고요. EM코리아가 7.26% 올랐습니다. 또 국영지 NM이 6.65%, STX 엔질이 6%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 지수가 2거래일 연속 올랐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세도 2거래일 연속 유입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장중 흐름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중 내내 빠지다가 장 막판에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금투세 관련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린 건데요. 이번 주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시장, 오늘도 훈훈한 분위기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 지수 큰 폭은 아니었지만 장중 하락폭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21% 상승해서 2617.80포인트였고 코스닥은 0.5% 상승해 744.18포인트였습니다. 개장 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반도체 보조금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서 시장이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 당정이 반도체 지원 법안 등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불안 심리가 약화됐고요. 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며 폐지 방침을 밝혀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다만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한 건 수급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급 마감 상황을 보면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1,339억 원 순매도하면서 4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기관이 154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이 1,080억 원 매수세 기록했지만 지수의 상승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25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이 166억 원 순매수, 개인이 4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시총 10위권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 삼성전자와 고려아연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2.58% 추가 상승하며 59,600원, 다시 6만전자에 다가섰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공급 협력사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2거래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넘게 올랐지만 이에 대한 풍선 효과로 SK하이닉스는 2.9% 하락했습니다. 또 한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최근 무서운 질주를 보이면서 이제 시총 10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투자 경고에도 어제도 주가는 18.6% 폭등하면서 150만 원 선을 넘겼습니다. 종가 154만 3천 원. 영풍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를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 청구한 가운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향후 주총 표대결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 이 부분이 주가에 또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2차 전지와 자동차 업종은 약세를 보이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기아 모두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1%대, 리가켄바이오가 3% 넘게 추가 상승에 성공했지만 에코프로와 HLB, 엔캠, 삼천당제약 등 하루 전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반락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 거래일에 하락했던 휴젤과 클래시스가 3, 4%대 상승세 시현했고요. 리노공업도 0.3%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50전 오른 1,386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세를 보이던 엔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환율도 반등했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도 오르던 환율은 역외 거래에서 1,384원 선까지 소폭 내렸습니다. 미국 고용 악화에 따라 미국의 국채 금리가 빠진 데 따른 건데요. 오늘 외환 시장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은 밸류업 관련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내년 초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의 본격적인 활동이 예상되는데요. 주주 행동주의가 국내 기업들의 저조한 밸류업 공시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보통 행동주의 캠페인의 대상이 된 기업의 주가 흐름이 한국과 일본 모두 단기 급등 이후에 재차 원래 수준으로 회귀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일본에서 행동주의 캠페인 이후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주가가 모두 벤치마크 지수를 크게 상회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출현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주주 확대 측면에서 행동주의 캠페인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HD한국조선해양 등을 꼽았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밸류업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업들의 실적이 또 대거 발표됩니다. 삼성물산과 하나시스템, OCI, 포스코그룹주, 하나그룹주 등 실적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BNK금융지주와 키움증권 실적도 나오는데 밸류업 관련 계획이 언급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 일정으로는 아시아 기계제조 산업전이 개최되는데요. 기계제조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도 확인하시죠. 어제는 트럼프 관련해서 재건과 남북 경협주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강했는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상승이 기대되는데요. 부담스러운 환율과 힘없는 외국인의 수급 상황 동시에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요 빅테크주들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고점을 경신했고 이 가운데 나온 경제 지표는 또 구인이직 건수는 2021년 초 이후 지금 최저고 오히려 소비 심리 지수는 또 좋았단 말이죠. 네. 뭐 혼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 이렇게 좀 서로 좀 괴리라 할까요? 지표 사이에도 그렇고 주가 사이에서도 그렇고. 네. 굿모닝 마켓에서 뭐 정리는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 졸츠 네. 구인이직 보고서에서는 그냥
오, 이렇게까지 갑자기 나빠져 싶을 정도로. 아니 이러면 연준이 뭔가 좀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국채 수익률도 그동안 오르기만 하다가 어제 좀 빠지기도 했고 네. 뭐 기술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다우도 한번 살펴보니까 30개 종목 가운데 오른 거는 그 상위 1, 2, 3위 걔들 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저 아마존 이쪽하고 포함해서 7개 오르고 23개 종목은 또 빠졌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진짜 이 나스닥만 예. 그래서 나스닥을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막 영화 제목이 떠올라요. 뭐요? 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다이 하드. 야 이거 진짜 죽기 어렵다, 힘들다. 뭐 덴젤 워싱턴 나왔던 그 기관차 서지도 않는 언스토퍼블, 무슨 뭐 어벤져스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또 뭐 한 명이 또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구요? 유동원. 이거 야, 멘트 진짜.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준비는 아닌데 지금 막 차트 확인하다 보니까 야 나스닥 아니 세다. 설마 했는데 그렇게 기승전. 기승전 유동원이네요. 기승전 유동성이고. 바로 모셔봐야겠네요. 오늘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벤져스 뒤에 유동원 본부장님 붙었어요. 마음에 좀 드세요? 아, 네. 너무 띄워주시는데요. 야, 아니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네요. 나스닥만 아니 요즘은 또 미국, 유럽도 보면 홀짝홀짝이거든요. 예. 유럽 좀 갈 때 미국은 조금 뭐 고만고만한 반면에 어제는 또 유럽은 또 빠지는데 미국 중에서도 나스닥만 뭐 이러니까 네. 그냥 나스닥 천하네요. 예, 나스닥 천하이고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네, 상황인 네. 것 같고, 저희가 그 주말에 투자 레터를 막 쓰면서 타이틀이 뭐였냐면 나스닥 S&P보다 더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나스닥이 S&P 500보다 더 네. 좋다. 네, 그래서 그런 네. 내용이었는데 지금 나스닥이 참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시면은 나스닥이 0.78% 올랐고요. 또 그 전날도 나스닥이 올랐고요. 지난주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나스닥만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보다도 나스닥 100이 더 좋고. 예. 지금 어쨌든 그 이 AI 사이클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의 흐름 아래에서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립니다. 심지어 오늘 지금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 AMD 나왔는데 네. 예, 주가는 급락을 해요. 예. 예, 반면에 지금 다 아시지만 엔비디아는 예. 뭐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차이도 이렇게 나는데 예, 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작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S&P 500 중에서 네. 그 매그니피선 7이라는 종목들이 거의 이익의 증가를 주도를 했죠. 네. 예, 그리고 올해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GDP 성장률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예상하기보다도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2% 정도의 성장률이면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잠재 성장률도 한 2%면 정말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연속으로 몇 분기 거의 6분기 연속으로 네. 예, 2.5% 이상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시면 아틀란타 연은의 이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처럼 안 떨어집니다. 3% 위로 올라서더니 뭐 거의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제 바꿨어요. 예. 어제 이제 그 뭐 미국의 무역 수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졸스 보고 이랬는지 2.8%까지 낮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상당히 좋은 숫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5%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이 숫자뿐만이 예. 아니라 뭐 다른 숫자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숫자를 연간 환산한 게 아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를 보시면 작년 3분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의 상승률이니까 저건 정말 뭐 노랜딩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3% 가까이 나왔는데 또 3%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뉴욕 연은 숫자도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2.9%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 그 GDP 성장률이 2.5% 이상은 앞으로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카노미스트 84명에 대한 어떤 블룸버그 월간 조사인데요. 참 월별로 바뀌죠. 보시면 8월 달에 1.7이라고 예상했던 게 9월이 되니까 2.0이고 이제 10월이 되니까 2.5입니다. 뭐 이게 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3개월 만에 1.7에서 2.0으로 바꾸고 2.0에서 2.5로 바꾸고 네. 이건 뭐 계속 바꾼다는 거밖에 안 되고 이게 참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게 다 좋지가 않으니까. 예. 모든 게 좋지는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낮게 생각했는데 네. 워낙 좋은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이런 현상이 그 지금 안 좋은 자꾸- 쪽을 상쇄하고도 남을. 네, 그런 모습이 자꾸 좀 예.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투자하는 전략에 있어서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환경이 지금 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는 하셨잖아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또 아니면 작년 4, 4분기만 하더라도 러셀 2000 사야 된다. 예. 대형주보다도 러셀 2000 사야 된다. 그랬었죠. 계속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했었고 또 메가니피스 7 말고 네. 나머지 493개 사야 된다. 예,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맞아요. 그것들도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7과 여전히 대형 기술주 플러스 알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 나스닥 이런 쪽이 훨씬 더 상승 모멘텀이 강합니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보시면요. S&P 500 많이 올랐어요. 22%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스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20 거의 4%, 25% 가까이 지금 24.66이에요. 예, 네. 그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역대 상당히 높은 수익률 중에 예. 하나이기 네.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2년 연속으로 계산하시면 2년 복리 수익률이 지금 31%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은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 때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클 때도 보시면 나스닥이 5년 연속으로 복리가 얼마가 나왔냐면 32%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2년 연속으로 복리가 나스닥이 31%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때의 인터넷 사이클과 지금 AI 사이클이 비슷한 모습이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 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의 또 차이점이 예. 얼마나 이 AI 사이클을 쫓아갔느냐 못 쫓아갔느냐에 따라서 또 희비가 또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자꾸 재현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나온 그 실적 AMD하고 이제 그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AI 투자 성과가 나오니까 시간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그렇죠. 거의 또 5% 급등. AMD는 오히려 좀 뒤처지는 수치였고 또 리서스가 어닝콜에서 발표한 내용 보면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마이너스 7%. 예. 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도 상당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골라야 되니까. 예. 안 그러면은 잘못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작년으로 보시면 뭐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인텔이 잘할 수 있을 거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 뭐 파운드리 잘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랬는데 결국 주가는 500개 S&P 500 중에서 최하위의 수익률 마이너스 엄청나게 하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P 500만 산다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거고요. 정말 근데 그래도 종목을 잘 못 고르겠으면 네. S&P 500만 사도 됩니다. 그죠? 예, S&P 500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22%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가 종목을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좀 종목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노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입장에서는 그 엔비디아를 사고 인텔을 팔고 뭐 이런 전략을 했었어도 엄청난 초과 수익률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형주들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종목을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 S&P 500을 다 들여다보고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100개만 뽑아서 그 100개 안에서 또 찾아내면 보통 확률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엔비디아거든요. 아하. 예. 뭐 계속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테슬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장인데도 좀 쉽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파벳이 지금 뭐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이 나왔으니까 저렇게 합니다만 네. 실적도 좋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알파벳 보고 좀 이렇게
기업을 갖다가 분할하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상이한 상황이라서. 네. 그런데 또 알파벳은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가만히 보면 저 알파벳이란 저 종목 자체가 포트폴리오예요. 네. 그렇죠. 저 안에 그렇죠. 구글 있어, 예. 네. 유튜브 맞네, 있어, 그러네요. 네. 뭐 클라우드 사업이 맞습니다. 있어, 뭐 클라우드, 뭐- 뭐 광고, 뭐 자율주행 쪽도 있어,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네. 저거 한국 같았으면 저기서 쪼개고 해서 한 열 몇 개 상장을 했을 텐데 왜 미국은 정부에서 하라는데 알파벳은 왜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뭐요? 이 IMF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IMF 때.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어발 경영이라고 하죠. 예. 재벌은 막 네, 그리고 다 상장을 시켜요. 네, 그러면은 생각하기에는 네. 여러 개를 상장을 시키면 예, 엄청나게 가치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누가 더 하면 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상장. 그래서 그때 은행권들도 예를 들면 지주회사를 만들었잖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은행 지주 아래에다 집어넣고 지주를 상장시키는 방법을 썼단 말이죠. 네. 그렇게 가다가 지금은 또 뭐 어떻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너무 분산을 할 경우에 그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파벳의 경우나 예. 미국의 대형 기술주의 경우는요,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1980년대, 90년대 반독점법에 딱 걸렸어요. 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윈도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10년 내내 못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막 분사를 해야 되고 그런 케이스가 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은 과점화 현상을 만들어요. 예.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센터 뭐라고 칩시다.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러면 보시면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세 개 회사잖아요. 예. 이게 독점이 아니죠. 예. 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쉽게 너네도 독점이니까 분사해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아니 카카오에서 카카오뱅크 나왔고 그것까지는 봐줄만 한데 카카오뱅크 말고 또 카카오페이도 나오고 그럼 신한지주부터는 신한페이 무슨 뭐 이런 거 우리 뭐 각 은행마다 페이 상장을 하고 카카오 택시도 상장하고 카카오 이모티콘도 상장하고 하면 다음은 뭐 시총 뭐 한 뭐 30억짜리라도 뭐 또 상장사 하나 만들어지고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 제대로 잘하는 거를 상장을 시키면 모르겠는데, 그죠? 네네. 집중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당연히 또 다른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상장을 해서 가치를 그냥 띄우기만 하는 예. 거면 예. 올바른 방법이 아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구글에 있어서는 모든 비즈니스가 뭐 거의 글로벌 경쟁력이 다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적자 나는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적자 나는 사업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메타라는 경우에 메타버스 뭐 그리고 지금 AI 쪽에 투자를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비즈니스는 여전히 아직까지 누가 1등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두로서 자기네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적자를 감안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갔었을 때는 가치가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글쎄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국의 전략, 기업들의 전략을 잘 보시면 그냥 상장을 막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경쟁력이 만들어졌을 때 상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네. 또 뭐 이코노미스트나 뭐 애널리스트 등을 포함한 논객들이란 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정치 평론가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시장 평론가는 시장 가는 거에 따라서 말이 바뀔 수도 있고 언급을 회피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새 또 경기 침체 얘기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네. 미국 장이 네. 뭐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죠? 체감 물가도 높아요. 국내는 네. 사실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연을 정말 많이 다니는데 뭐 일주일에 수백 명을 뵙는데 대부분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국이 경기 침체인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GDP는 전 세계 GDP의 2%도 안 되는데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나 되고 또 소비 시장으로 따지면 전 세계 소비 시장의 50%가 넘는 국가인데 우리가 지금 안 좋다고 미국이 안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국을 봐야 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현재 시점에 상황은 GDP 성장률이 정말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2.8%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2%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예. 최근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요.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많으셨냐면 네. 금리 내려가는 것을 예측을 하시고 그렇죠. 금리 하락에 베팅 또는 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한국채도 그랬고요. 예. 미국채도 그렇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접하고 있는 분들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금리 내리겠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할 거다. 그래서 당연히 국채를 샀는데 한국채를 사는 건 괜찮았는데 미국채를 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자꾸 나오는 거고요. 또한 한국의 금리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기업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중에 변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는 아주 쉽게 장기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GDP 성장률이 2.5%가 유지된다. 뭐 AI 사이클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거기에 인플레이션이 2%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더하면 4.5%란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야 3.5%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금리가 막 올라가서 5%, 6%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저 GDP 성장률이 고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장기 금리가 3.5% 이상 4%의 사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금리가 무작정 2%대로 막 떨어지고 1%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물론 일본이나 지금 중국을 보고 있으면 금리가 많이 낮잖아요. 네. 예, 저성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낮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환율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금리를 미국의 금리가 3.5%인데 우리가 3%, 2.75, 2%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면 우리 환율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깨진다라는 건 좀 과한 얘기지만 어쨌든 절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잘 보면서 채권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 또 환율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자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달러 자산이 맞는 것 같아요. 예, GDP 성장률이 워낙 높게 나오고 네. 또 달러 자산으로 채권을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더 높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금리가 아주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은 하지 말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단기 금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기 금리를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지난주에 그 10월달 S&P 글로벌 네. PMI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경기 상황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 맞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예. 왔냐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얘기를 하실 때 미국에 대한 제조업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항상 제조업 PMI 지표가 나오면 뭐 40 몇이다. 뭐 역대 최저치다. 뭐 이런 식으로 50 계속 이하니까 50 수축이다. 이하니까 예.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게 종합 PMI예요. 네. 이건 제조업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두 개를 합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계속 54 수준이라는 거죠.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럼 무슨 예. 얘기냐? 제조업이 미국 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작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작냐면 지금 그 고용 인구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조업에 일을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미국 전체. 그래서 이 제조업 부분보다는 이 다른 쪽, 그러니까 서비스 쪽,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 시장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시면 전체 성장 중에서 70%가 민간 소비고 네. 여기서 정부 소비를 더하면 88%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중요한 거고 서비스 산업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가끔씩 막 찌릿찌릿한 게 오는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AI 사이클을 보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게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예. 그 시장을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 이걸 개발을 하면 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 나간다는 거죠. 다른 나라 국가들은 지금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만들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팔려면 자율주행이 꼭 있어야 된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테슬라한테 사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비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PMI 지표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숫자를 보고 있으면 미국은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예. 지금 GDP 성장률 한번 보시면 고용 증가 우리 아까 졸트 뭐 얘기하면서 그 구직 인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부인 안 이직 좋다. 건수. 뭐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고용 시장인 거잖아요. 예, 예. 보시면 고용 증가가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 GDP 성장에 차지하는 것 중에서 GDP 증가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겨우 20%대 중후반이란 말이죠. 연한 하늘색인 예. 거죠. 나머지는 다 생산성이다. 예. 예. 그 생산성의 향상이 소비 시장을 만들어내고 지금 또 AI 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AI라는 것은 처음에는 비용 절감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 쓰는 것을 적게 쓰고요. 그다음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여러 가지 매출 증가를 일으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로보 어드바이저가 나온다. 네. 운영하는 거 아니면 로봇 택시가 나온다. 다 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인 거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쫓아가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요. 최대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느리다라는 느낌을 자꾸 요번엔 들어요. 예.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랐어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인터넷 침투율이라고 해서 네. 한 사람이 인터넷을 쓰는 그게 훨씬 더 빨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였어요. 네. 왜? 땅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인프라를 까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예. 어지간하면 다 터졌죠. 그렇죠. 어딜 그렇기 가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인터넷 전에 모뎀.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너무 크니까 이제 네. 까는데 오래 걸렸던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비슷한 속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AI 사이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인프라를? 인프라를 다 어디에 깔고 있냐면 다 미국에 깔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안 깔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쫓아가는 게 느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AI 사이클은 미국만 제일 먼저 나가고 있어요. 그 이외의 나라는 쫓아가는 게 너무 늦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를 해야 되고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자꾸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경기 침체 부분에서 유원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뭐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표상으로 보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 줄어들고 있는 게 미국이고 뭐 오히려 호조를 보이는 건 맞는데 거기도 중산층 이하 이렇게 살기에 깝깝한 거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실제 생활 물가나 어떤 치안이나 저 지인은 뭐 캘리포니아 교포신데 한 2년 생각하고 아예 들어오셨더라고요. 짐 정리해서 보니까 한국 2년 살기인데 깊이 대화는 못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그쪽 캘리포니아가 지긋지긋하신 거예요. 네. 지인이란 분께서 네.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예, 그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게 의료입니다. 의료. 네네. 효율적이고 그렇죠. 생산성이 예. 너무나 높은 거죠. 우리나라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네요. 제일 많이 간 게 의료 쪽이란 네. 말이죠. 네. 그 의료 서비스는 전 세계 경쟁력
1등 아니면 최고 1등.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당연히 한국에 오면 훨씬 적은 돈을 가지고 훨씬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렇죠. 사실 뭐 연세가 들게 되면 미국에서 그 경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죠. 보통 60 몇 세가 되면 그만두죠. 네네. 연금 받고 연금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쓰는 게 그런 게 많은 거죠. 예. 젊은이들은 안 그럴걸요. 예.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 업계도 마찬가지죠. 연봉이 예를 들어서 증권업이나 금융업에 들어오는 네. 그 첫 연봉과 네. 미국에서 그 똑같은 예. 직장의 연봉의 차이가 3배입니다. 그러니. 그렇죠. 예, 물론 물가도 뭐 2배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쪽으로 가려고 하죠. 예, 그래서 네. 이게 참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초점이 많이 맞춰주는 게 바이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갖고 가장 많이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가장 생산성이 높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심지어 삼성전자도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네. 예,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 그렇게 자꾸 이 구조가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614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지금 예상 체결지수 74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6% 상승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호가는 6만 원. 오늘 이제 6만 원 손 회복이 되면서 6만 원이 지지되는지 여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800원.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 1% 하락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22만 1,500원이고 기아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1,500원. 셀트리온 소폭 하락 예상되죠. 호가는 18만 8,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좀 본주와는 지금 호가 분위기가 좀 엇갈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7,800원. 그리고 KB금융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5,000원. 그리고 고려아연 2% 하락 예상됩니다. 와, 고려아연이 지금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호가는 150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7만 7,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HLB가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리가켄바이오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3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케미 1.6%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7만 7,900원. 휴젤, 어제 휴젤 클래시스 올랐죠. 오늘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휴젤이 상승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1.5% 하락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호가는 52,200원, 삼천당작 1% 약세 예상되고 인노공업은 보합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좀 보합권이 예상이 되고 뭐 종목별로는 최근에 보면 좀 퐁당퐁당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네요. 뭐 코스피만 해도 네. 한 2,000개 이상, 코스닥만 해도 1,000개 이상 뭐 이렇게 모여서 그 종목들이 어느 쪽은 오르고 어느 쪽은 빠지고 하면서 지수가 산출됩니다만 지수만 보면 참 묘한 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차트상의 어떤 저항이나 지지에 오면은 꼭 그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코스피가 2,620 내지 22 여기가 이제 또 60일 이동평균선이 또 위에서 누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교과서에서는 수급선이라고 하죠. 그 수급 측면에서 이 저항을 뚫어줄 만한 돈이 더 들어오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삼성전자 뭐 59,920원이니까 21선이 6만 원이라 보시면 지금 이제 예상 체결가에서 6만 원 트라이가 되는데 6만 원대 안착을 하면은 안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차원에서 뭐 고만고만하게 절여돼주면 좋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아니 본부장님 아까 금년 들어서 S&P 500보다도 나스닥이 상승률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스닥보다도 더 좋은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더라고요. 얘는 거의 뭐 한 27.7% 올랐네요. 금년 들어서. 어제 하루만 2.3%. 그동안 좀 조정받다 어제
2.3%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반도체도 좀 힘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힘을 내야 되는데요. 그 이제 보시면 필라델피아 안 반도체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시죠, 우리. 네? 우리 반도체 쪽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네. 메모리 쪽은 거의 없죠. 아, 그러네요. 그렇구나. 예. 딱 마이크론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반도체 중에서도 fabless 이런 쪽이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장비나 뭐 이런 쪽으로 했었을 때는 우리 하드웨어 쪽으로 얘기하면 한 30%, 20%대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가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못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뭐 HBM의 시장 점유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전 세계적으로 네. 시장 점유율을 예. 뭐 뽑자면 거의 뭐 80, 90% 똑같이 과거 메모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뭐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그 예. HBM 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마이크론이 정말 앞으로 크게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장의 말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경쟁력이 뭐 여전히 우리나라가 HBM에서는 1등일 거고요. 예.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올라올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데 아마도 마이크론이 이번에는 과거의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요 HBM 쪽에서는 좀 더 높은 시장 조금 더? 점유율을 가져오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건 지금 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웨어 쪽이에요. 예. 앞으로 미래는 예. AI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시장을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최근에 보시면은 현대차의 주가가 별로 안 좋죠. 맞아요. 네. 예. 너무너무 싼 종목이거든요. 예. 그리고 매출 좋아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좋고요. 그러게요. 역대 최고의 숫자들을 자꾸 만드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지를 못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 자동차 산업이 AI가 들어오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자율주행이 없이는 자동차를 안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성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고요. 네. 성장이 덜하면 덜할수록 멀티플을 자꾸 낮추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매출 증가율을 만들어내면 상관이 없고요. 근데 매출 증가율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주가의 탄력을 잘 못 받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제네시스의 자율주행 비교한 걸 그래요? 봤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이거는 뭐 공식적인 의견이 전혀 그렇죠.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 쫓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서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네. 본부장님 보시기에 우리 아시아에서 이 한중일 3국 중에 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가 좀 약해요. 예.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시장이 잘 나가려면요 소비 시장이 커야 돼요. 소비 시장이.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소비 시장이 작은데 상대적으로 작은데 절대 규모로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넣는 거죠. 자율주행 막 억지로 시키고 막. 예. 아무튼 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굉장히 빨리 성장을 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3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는 상황이었고 주요 빅테크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경기 지표는 좀 혼조였습니다. 구인 이직 건수는 21년 초 이후 역대 최저였습니다만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또 좋았습니다. 이 가운데 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또 뭐 알파벳이라든지 또 AMD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이런 매출 전망에 따라서 주가 희비는 좀 엇갈리는 상황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현재 0.5%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6포인트, 지금 2,606포인트, 2,603포인트고 코스닥이 약보합으로 74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6% 하락합니다. 지금 사흘 만에 좀 물량들이 나오네요. 59,2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약보합으로 192,2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4% 떨어집니다. 406,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약세로 129,000원. 현대차가 보합으로 224,000원이고요. 기아 약보합 출발이네요. 93,500원. 셀트리온 0.69% 떨어집니다. 187,8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약세로 48,750원이고요. KB금융 1.3% 하락합니다. 93,700원. 고려안이 3% 약세로 1,49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5% 하락합니다. 38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지금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 내림세로 172,20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0.7% 떨어집니다. 81,200원이고요. HLB가 0.8% 하락하면서 6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3% 하락합니다. 131,300원에 거래되면서 사흘 만에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엔캠이 지금 2.8% 약세입니다. 175,800원에 거래되고 있죠. 이 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휴재 0.5%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네요. 0.7% 상승으로 278,000원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 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클래시스가 1.3% 하락하네요. 52,300원. 삼천당제약 0.6% 내림세로 129,300원. 리노공업 보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2,0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죠. T사이언티픽이 지금 11% 급등합니다. 1,100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도 5%, 3.7% 강세입니다. 그밖에 갤럭시 머니터리, 위지트도 2%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비덴트는 지금 보합이고요. FSN이 3.7% 상승합니다. 2,225원. 대성창투가 2%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날, KPM테크 2%, 3%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T사이언티픽 아까 보셨죠? 상승률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16% 급등하네요. 가상자산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 앞서 보셨죠? 창투사 아니면 또 하나증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오늘 AI 관련주 내에서는 오랜만에 또 삼성 SDS가 지금 3% 강세를 보여주네요. 153,000원권. 그리고 BQAI가 2% 상승합니다. 1,049원.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AI 관련주 내에서 기존에 이제 좀 관련 섹터로 엮였던 종목들 주가 힙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이스트소프트는 1%, 2% 강세고 비트나인도 3% 강세입니다만 그밖에 종목들은 또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개인이 637억 원 순매수, 기관도 8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87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9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184억 원, 6억 원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지금 이런 50전 하락한 1,38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호가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시장이. 네, 그러네요. 네. 네. 오늘은 진짜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진짜 욕 나올 것 같네요. 아니 이쯤 되면은 좀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만에 뭐 처음 듣는 무슨 뭐 디지타임스 저는 뭐 옷 탈자인 줄 알았는데 디지털 타임스가 그럴 듯할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뭐 조건부로 승인해서 뭐 삼성전자가 HBM 뭐 엔비디아 납품을 하네 이런 소리 나와서 좀 뭐처럼 시세가 났다. 아니 가타부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찌라시도 아니고 로이터 같은 데서 뭐 퀄 테스트 통과했네 만에 하면 그 다음은 뭐 아직은 아니고요 이랬는데 아직은 아니든 기든 간에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아 그러기도 하고 딱 금투세도 좀 정해주시고 진짜 금투세 폐지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 시장 오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금투세 폐지 결정 나고 나서도 장 빠지면 그때 가서는 또 무슨 핑계 댈 건지 그때 가서는 그럼 금투세가 아닌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그때 가서 한번 따지고 지금은 뭐 그냥 뭐 바보야 문제는 금투세야 하고 다 넘어가는데 누가 바본지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 유 본부장님이 국내 언급을 갖다가 회피하실 만도 해. 아니, 그렇다고 예. 다 처분해서 뭐 미국 가기도 그렇고 참. 뭐 저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산 중에서 뭐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미국 주식 투자나 글로벌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한 10% 정도는 달러 자산 갖고 있으셔야 되고 예, 미국 주식 정도를 들고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미국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참 이게 대단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한번 이렇게 확장기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짧게 끝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뭐 증시가 2년 오르고 그러고 나서 또 뭐 2년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는데 미국을 한번 보시면 이게 경제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1991년 익스펜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1991년도에 인터넷 사이클 때의 확장기입니다. 몇 개월인지 위에 보시면 120개월이에요.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나서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이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9년에 들어온 게 뭐냐면 IoT 사이클입니다. 인터넷 온 띵 사이클이라고 네, 예. 이게 보시면 몇 개월이냐면 128개월이에요. 후. 예, 그러면 11년입니다. 11년.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2020년대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예. 인터넷 사이클이 아닌 AI 사이클이죠. 이제 네. 인터넷을 예. 더 나아가서 이제 AI 사이클. 그게 지금 54개월입니다. 그러면 저게 얼마나 갈까? 예. 만약에 저렇게 계속 그 길이가 길어지는 걸로 계산한다면 뭐 글쎄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2030년은 훨씬 넘어가겠죠.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AI 사이클이 훨씬 더 이 두 개를 91년도와 2009년도를 합해 놓은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가지고 오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짧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2026년에 중간 선거에 조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네. 더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하고 있으면 계속 그 종목을 계속 지켜볼 수 있고 예. 그 종목이 항상 선두주자로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놔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종목 뭐 기억하시겠지만 상장이 된 시기가 언제냐면 금융위기 죄송합니다. 인터넷 버블이 터지는 시기였어요. 네. 그 무렵 예. 2000년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게임 쪽 칩 만드는 회사 정도 뭐 이렇게 예.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죠. 계속 네.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는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요즘에 애플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좀 안주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네. 예. 근데 AI 모빌리티, AI 인텔리전스 얘기 자꾸 네.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금 미국 투자는 이 혁신 사이클의 어쨌든 대장이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갈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미국과 유로존의 그 서프라이즈를 한번 보시면 저런 모습입니다. 지금 유럽이 훨씬 더 높던 게 계속 떨어지더니 그냥 계속 밑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계속 지금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경제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은 계속 괜찮고요. 다른 나라들은 계속 안 좋은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지금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3분기, 내년 올해 4분기, 내년 이렇게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성장률 자체가. 미국은 지금 계속 예. 높게 유지가 이런 딱 이 지금 보시는 요 차트처럼 유지가 되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만약에 뭐 물론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떡합니까? 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를 갖다가 100% 때리겠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미국의 기업들의 법인세는 6% 깎아주겠다는데 네. 예, 그럼 우리는 또 미국 가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는 생산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 멀리 가서 저 공장을 지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참 미국이란 나라가 요즘에는 참 무섭다. 예. 그럼 지금이라도 달러 자산을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네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예. 이게 GDP 성장률입니다. 그죠? 예. 지금 유로존과 미국의 차이가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만 좋은 거네요, 네. 진짜. 예. 근데 그것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인데 그러게요. 예. 그게 앞으로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나나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보니까 트럼프 미디어가 또 올랐잖아요, 많이. 예. 지금 시총이 X를 능가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예, 그게. 뭐 전날 22% 급등하더니 간밤에도 8% 올랐고. 예. 그래. 국내 증시 답답해서. 아니 이래저래 대선 선거 있고 나서 그다 이틀 후에 이제 금리 결정해야 되는데 연준이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5 뭐 B컷은 아니더라도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겠네요. 내릴 겁니다. 제가 볼 땐.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뭐 배팅 사이트나 이런 데서 조사한 바로는 뭐 전국 지지율하고 또 이 선거인단 확보는 또 계산이 서로 다른가 보던데 선거인단 확보 쪽에서 훨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네. 그런데 파월이 이끄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안 한다. 지금 다들 시장은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면 트럼프 측에서 보기에는 연준이 우리를 일종의 그거냐 연미기는 거냐라고 여길 수가 있겠고 해리스가 어떻게 됐을 때 또 금리를 안 내리면은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 선거 전에는 50bp씩 내리더니 이제 되니까 또 안 내려주는구나. 이 소리 저 소리 안 들으려면 그냥 금리 인하 해야겠네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 중앙은행을 볼 수는 없지만 와, 야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그럴 수는 저는 없지만.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원래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보면 원래 그런데. 원래 그렇죠. 예, 원래 그런데. 안 되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그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2%대로 수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하할 명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는 거죠. 아, 괜히 그 정부와 책찍히면서까지 그렇죠, 그렇죠. 고집을 부릴 필요는 네. 없죠. 예.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자극한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아니, 그럼 포트폴리오를 좀 세워주세요. 저희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 그냥 바로 업종으로 예, 가시죠. 예. 왜냐하면 뭐 국가 얘기하죠. 그러면 네네. 저는 사실 당연히 미국 비중이 미국 높고. 비중이 상당히 예. 높아야 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는 그럼 미국이 또 예. 미국의 모든 걸 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뭐, 예. 돈이 있어야죠. 예. 다 살만한. 예. 뭐 여태까지 빅테크만 올랐는데 네, 네. 다른 것들도 오르겠지. 그러면서 러셀 2000 중소형주 사야 되고, 뭐 아니면 가치주 사야 되고, 금융주 사야 되고, 뭐 원자주 사야 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제 그 건설주, 주택건설 제가 좋게 보거든요. 금리 네. 낮아지면 좋은 수혜주라는데
어저께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리 민감주나 경기 민감주를 사는 거는 네. 아직까지도 네. 아니다. 아.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주. 예, 그래서 여전히 저는 성장주고 예. 미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성장주 그게 바로 인터넷 죄송합니다. AI. 네. AI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AI의 가장 핵심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세븐이고 그 이외에 반도체 회사들이고 또 이제 요즘에는 자꾸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에요. 소프트웨어? 예. 가장 대표적인 ETF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IGV ETF라는 게 있고요. 네. XSW라는 ETF가 있거든요. 네. 차트 보시면은 아 이거 진짜 앞으로 많이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차트스트가 아니지만 저게 이쪽에서 어차피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고 그쵸.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도 그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죠. 아니 우리 국내에서는 투자 가능 당연하죠. 그건 하죠.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ETF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면 최근 들어서 몇 개월 동안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IGB는 거의 뭐 딱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컵핸들 차트 딱 아하. 돌파 딱 하는 지금 타이밍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들여다보면은 물론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네. 성장을 집어넣고 계산했었을 때는 얼마나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계속 저는 뭐 사람들 만나면 소프트웨어를 보셔야 된다.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AI 시장이 계속 발전을 한다면 베인앤컴퍼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2025, 6, 7년 동안, 3년 동안에 연간 AI 시장이 40에서 50% 복리의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장 아래에서 당연히 AI가 발전하면 거기에 연관돼 있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기차일 거고, 그게 전력 관련된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원자력이 됐든, 그리고 또 이 AI를 이용해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게 바이오 산업인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80%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 예. 요즘에는 선택을 할 게 참 많아요. 네. 굳이 한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그 나스닥 차트 가져오셔가지고 컵앤홀드 패턴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언제쯤이었죠? 1년 전이었나?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맞아. 네, 정확하게 올해.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양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8% 하락하면서 2605선에서 움직입니다. 인덱스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약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올라갑니다. 0.19% 추가 상승하면서 74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은 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1,986억 원 강한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이 82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도 2,035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팝니다. 27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더불어서 기관도 1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308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IT 서비스와 건축 제품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국방업종도 강합니다. 반면에 비철금속과 은행업종 하락세,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가 강합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영향입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오늘 한때 7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에 다가섰는데요. 이 영향으로 T-사이언티픽 21.36%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193원이고요. 위지트가 4.84% 오르고 KPM테크도 4.39% 강세 기록 중입니다. 우리기술투자가 3.48% 오름세로 거래가는 9,800원, FSN 역시도 7.46% 올라가면서 2,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줍니다.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 등과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활용해 국가 간 지급결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증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한국전자인증이 10% 넘게 급등 중입니다. 현재 3,8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S도 2% 넘는 오름세 보여줍니다. 15만 1,700원. 롯데이노베이트가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3,15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2.78%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7만 3,900원. 그 밖에 대성창투 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 중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관련주로 투심이 쏠리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트럼프 관련주인 재건 관련주가 수혜를 받는 모습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DYD가 4.39% 강세 기록 중이고 휴림 네트워크스도 9.6%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거래가는 2,740원. SY도 8.38% 상승하는데요. 4,14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SY 스틸텍 3.58% 추가 상승합니다. 5,780원. SG가 2.62% 추가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2,93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관련주 역시도 흐름이 좋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스페이스X를 키운다는 계획으로 내년부터 민간 기업 중심으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보도된 영향인데요.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수주의 모멘텀이 동시에 수혜 구간에 돌입했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컨택이 6%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9,000원이고요. 이노스페이스가 5.13% 올라갑니다. 2450원. AP위성이 3.23% 강세로 거래가 1,560원. 이스페타시스가 1.3% 올라갑니다. 현재 42,85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7.31%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는 18,93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나 호실적 등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테마들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장중에 상승 전환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9,185선으로 0.78%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고점을 경신한 나스닥 지수의 영향으로 반도체주 중심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토픽스는 2,696선으로 0.53%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달러엔 환율은 153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닌텐도입니다. 닌텐도는 올해 스위치2 공개를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기 스위치가 8월에 대량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공개될 가능성이 낮아지죠. 또 이달 초 출시한 닌텐도 스위치용 최신 펌웨어 버전에서 배터리 수명 감소와 기기 발열 이슈 등이 있었는데요. 불안정한 전망에 일합개미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4위는 도쿄 일렉트론입니다.
지난주 미국 정계에서 일본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본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또 조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감도 번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재정 확장적 정책을 펼칠 거란 기대감에 주가도 상승세 보였는데요. 이에 일학개미가 거센 매수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니케이 225 ETF입니다. 총선 전 일본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커졌습니다. 또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이 지수를 압박했는데요. 이에 일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총선 종료 후 대형 이벤트를 통과했다는 안도감에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는데요. 이에 금융주를 중심으로 지수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요타 소식입니다. 도요타가 통신기업 NTT와 협력하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차량을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함께 개발합니다. 가상 공간의 상황을 재현해서 AI가 이를 분석하고 사고가 예견되면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자동 조작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NTT의 차세대 통신 기술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요타는 지난주 적과의 동침도 있었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도요다 기호 도요타 회장이 만났는데요. 이를 계기로 양측이 수소차를 포함해서 미래차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선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 자민당이 참패했습니다. 자민당 단독은 물론 열린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에도 실패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허니문 효과를 노려 조기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선거를 앞두고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유권자의 분노만 확인한 자충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 연장을 위해서 야당과의 연립정부가 필수란 의견인데요. 한편 이와 함께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져서 엔화가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은 상당히 복잡하죠. 미중 패권 경쟁에 이어 최근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력 강화가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됐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도 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러면서 방위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 2년 연속으로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최근 미일 양국이 미사일 공동 생산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해도 방위 예산은 증가될 전망인데요. 이에 미쓰비시의 실적 호조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업계가 안보험 등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상품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색적인 보험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기상천외한 보험 상품들과 또 최근 출시된 실손24 앱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렌턴 홍승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보험 광고들 뭐 이렇게 진짜 TV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앞뒤로 붙는 광고 중에 보험 광고도 자주 눈에 띄고 네. 또 전화도 많이 받아요.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보험을 드나 싶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되게 특이한 보험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레저 보험, 덕밍아웃 보험, 그리고 캠핑 차박 보험, 불효자 보험, 펫 산책 보험 뭐 이런 형태의 기존의 보험과는 다른 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이런 것도 보험이 가능할까 싶은 이런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익숙한 해외 여행 갈 때 가입하는 뭐 해외 여행자 보험 다 가입하시잖아요. 가서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뭐 네. 비행기 지연되거나 도난당하면 받는 이런 보험인데도 이 보험에서 보험 사고 없다? 그러면 돌아오면 무사고라고 환급을 해주는 뭐 이런 기능이 그래요? 탑재된 보험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미니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MZ세대들의 접근성도 또 높고 보험료도 저렴하니까 그래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통상 보험은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많이 반영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뭐 저출생 고령화 인구 네. 구조도 그렇고 1인 가구도 늘고 이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미니 보험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제 초단기에 이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미니 보험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니 보험이 기본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초장기, 뭐 예. 10년, 20년, 100세 종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러니까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구조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 네, 또 보험료도 네. 비싸고 이런 네. 생각들이 있어서 훨씬 더 짧은 기간을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생명보험사가 기본적으로 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6개월 만기 초단기 저축보험을 냈어요. 6개월. 그러니까 마치 적금처럼. 그래서 최저 보험료는 연 3% 이율을 네네. 보장을 하고요. 여기에 게임처럼 뭔가 챌린지를 해서 매주 이제 추가 납입 챌린지를 달성을 하면 총 24주를 달성하면 추가 납입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 8% 와. 보장하는 이런 이율을 어허. 적용하는 이런 형태의 예. 상품도 있고요. 네. 또 뭐 용종 진단이나 독감 케어 같은 생활 밀착형 미니 보험을 내놓는 생명보험사들도 있는데 뭐 NH 생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종을 진단받았을 경우에 10만 원을 주는데 보험료가 30세 기준 남성은 1,500원, 네. 여성은 1,200원이에요. 월. 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가입하면 1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소액인 거죠. 이런 형태의 보험들도 있고요. 또 뭐 또 요새 좀 젊은 친구들이 골프를 또 많이들 네네. 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백돌이 홀인원 보험이라고. 네. 이것도 마치 여행자 보험처럼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데 월 한 2,000원, 3,000원이면 홀인원하면 100만 원 주는 뭐 이런 형태의 보험도 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삼성화재 같은 거 미니 생활 레저 보험. 그래서 뭐 등산이나 캠핑하다가 상해나 사고가 났을 때 보장해주는 뭐 몇천 원 이렇게 가입하는 보험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 한 잔 값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보험 그리고 뭐 한 번 내면 1년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나오니까 또 인기를 좀 이 니치 시장에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월 납입료 지금 홍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까 월 2, 3천 원대 홀인은 100만 원 보장. 그리고 아까 뭐요? 용종 제거. 용종 거기다가 뭐 독감 걸리면 또 뭐 주는 이렇게 거. 해외여행 나갈 때 다들 이렇게 한 뭐 몇만 원짜리 네. 한 이상 이거 그냥 없는 셈 치고 혹시나 모르니 싶어서 여행자 보험 들었는데 네. 그게 환급까지 되고 다는 아니지만 다는 일부 아니지만. 일부 환급을 해주면 어쨌든 안 주는 것보다 주네요. 이런데 굉장히 소비자들의 야. 환영을 받았다라는 거죠. 진짜 그 소액의 보험료인데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금으로 또 운용하고 그렇게 남겨야 된다. 네, 자금보다는 아마 고객 유인. 고객 유인. 네, 아, 좀 고객 더 유인. 큰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트에 네. 무슨 미끼 상품 같은 건가? 그렇게 약간.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홀인원 보험 백돌이 때 한번 들어봤거든요. 받으셨어요? 한 두어 번 계속 이렇게 척척 막 붙는 거예요. 이러다 진짜 홀인원 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보험 들었더니 안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온그린이 안 되더라고요. 보험 들고 나서부터. 원래 아, 홀인원은 잘 맞는 샷이 들어가는 게 그래 아니잖아요. 백돌이 맞아요. 홀인원이 네. 나오는 거지. 어쩌다가 들어가는 게 어쩌다가. 홀인원이 많죠. 근데 참 이 재밌는 게 많네요. 네. 불효자 보험요. 근데 네. 이게 효자가 드는 불효자 보험. 네.
이름이 불효자 보험이에요. 불효자 보험. 불효자 보험 보험. 상품 이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불효자니까 가입해야지라는 것보단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아마 음. 효자니까 가입을 해주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불효자 보험은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피싱 범죄 아, 예. 등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한 1만 원대고요. 여기에 또 플러스로 손주를 돌보다가 골절상을 입거나 아하. 관절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이런 상품인데요. 이 등장 배경에는 여전히 이제 기승을 부리는 아마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한 11,503명으로 피해 금액은 한 1,931억 원 정도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피해자를 보니까 60대 이상이 36.4%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대가 29%로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연령층은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닐까라고 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분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자책을 하실 이런 위험도 높고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했다라는 또 이런 책임을 스스로 또 이렇게 자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불효자 보험이라고 이름이 정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유의해야 될 건 이런 형태의 상품들은 피해액을 다 보장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보험금은 한 100만 원 수준의 위로금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가입했다고 피해액을 다 줄일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덕질 네. 요즘 뭐 세대 막론하고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덕질이라고 하면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깊이 몰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뭐 콘서트 이제 페스티벌 갔을 때 이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티켓 구매 약간 좀 암표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도 좀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덕질 보험 이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 덕밍아웃 보험, 덕질 보험이라고 덕밍아웃. 하는데요. 아니. 난 대표님. 아니 네. 덕밍아웃은 또 아니 저 덕질이란 용어 자체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정민 앵커는 뭐 네. 얼핏 설명을 하셨는데 저보다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덕질을 해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이게 팬심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푹 빠져서 오타쿠처럼 이렇게 선호하는 것들을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덕질 그러면 저도 실은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연예인을 좋아하면 그 연예인을 내 콘서트만 가는 게 아니라 포토카드, 맞아요. 브로마이드, 뭐 굿즈 네, 이런 네. 것들을 막 구매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쓰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굿즈를 직접 구매하기도 하지만 이게 유니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에서 중고 거래로 서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사기 사고가 또 많이 발생을 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가입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래요? 요즘은 이 덕질을 요새 트롯 왕 많으시다 이명웅 씨나 뭐 네. 이런 안성훈 씨 네.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이제 연령대 높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아줌마 팬, 할머니 팬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덕질을 하는 중에 사기를 당할 위험도 같이 높아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기당할 때 피해액을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의 상품인데 한 5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연령이 14살부터 70세까지 무려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이 덕질 보험이 네,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덕질 아까 뭐 덕밍아웃은 나 덕질하는 사람이야 네. 하는 것 갖다가 드러내는 게 덕밍아웃이겠네. 그렇겠죠. 커밍아웃이라는. 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잘 익숙치 않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타쿠부터 시작해서 한번 검색을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은 이 우리말의 진화가 오타쿠에서 뭐 덕후까지 가고 뭐 그러다 뭐 덕까지 덕질. 오고 덕질 이래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보험료 하루 1,000원에 하루 단위로 가입 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예. 아이가 내일 거래를 하러 가거나 내일 콘서트를 갑니다. 네. 그러면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하듯이 예. 내일부터 3일,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하루 몇천 원 이렇게 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그런 겁니다. 의미에. 네네. 네. 네. 그러면 지금 네. 이런 식의 미니 보험이나 이색 보험들 뭐 대표님 말씀 맞다는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또 보나마나 또 보험사 간에는 서로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찍어낼 텐데 상품을. 그런데 이 미니보험은 실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저렴하고. 또 일회성 납부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큰 돈은 안 된다. 아닙니다. 네, 큰 돈 많이 하는 굉장히 네. 규모가 미미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미니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5개 디지털 보험사는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 규모가 교보 라이프 플래닝 같은 경우는 214억 원, 신한 이지손보는 78억 원, 카카오페이 손보는 뭐 373억 원, 캐롯손보 760억 원, 하나손보 87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걸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미니보험의 장점을 좀 활용을 하면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고객들, 미래 우리의 주력 고객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험에 대한 니즈는 점점 커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과의 친밀도를 높여서 미래 고객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가 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흥행이 당장의 수익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이런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과 판매를 지속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이제 미니보험, 이색보험 저희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일단 뭐 시대상을 좀 반영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뭐 네.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큰 수익은 안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잠재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고 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실손 24 네. 사실 실손 의료보험 많이들 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뭔가 청구를 하는 게 좀 번거롭다는 지적도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좀 손쉽게 가능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요? 그 보험업계 수건 사업이었죠.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려면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등의 서류를 떼서 각 보험사 앱이나 아니면 보험 창구에 가서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번거로웠죠. 가만히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사고 보험사에 신고만 하면 알아서 뭐 공업사랑 연결해가지고 맞아요. 예. 다 지급을 해주고 글쎄. 병원에서 서류 떼다가 다 예. 끝내잖아요. 예. 근데 실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보험 소비자의 생각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서류를 띄는 걸 깜빡하거나 서류 떼는 게 번거롭거나 음. 혹은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는데 다시 가서 병원에서 서류를 떼려면 서류를 떼는 비용을 또 내고 띄워와야 되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고요. 또 특히나 어르신들은 직접 앱이나 이런 걸로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자녀들이나 아니면 설계사분 통해서 기다렸다가 또 청구를 해야 되는 예.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 저도 저희 친정 엄마 걸 굉장히 많이 늘 이렇게 서류를 모았다가 청구를 하는데 이게 늘 어르신들이 어려운 일 중에 네.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간소화한 것이 실손 청구 전산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오랫동안 논의가 됐는데 그럼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려면 이 서류를 어디서 청구를 하는 이 주관사를 어디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논의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실제로 병원 진료를 본 환자들의 정보를 심평원에는 급여 항목은 보내지만 비급여라고 하는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런 항목의 병원비는 어디도 제출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네. 심평원에 제출하는 것도 의료기관에서는 반대를 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보험개발원에서 이 앱을 개발해서 네. 이제 청구 전산화를 하게 됐고요. 예. 그 병원에서 서류를 뗄 필요가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천억 원에 가까운 이제 미지급 실손 보험금도 청구가 이제 쉬워질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비만이지만 앞으로 내년이 되면 약제비도 청구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려면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앱에서 핸드폰의 모바일에 실손 24 앱이라는 앱을 까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앱은 보험개발원에서 개발을 한 거고요. 이 앱을 깔고 난 이후에 아까 화면 잠깐 보였는데 여기서 로그인,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한번 하시고 로그인하고 본인 인증을 한 이후에 여기에 내 보험을 청구할지 제3자 보험을 청구할지 이런 걸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청구를 누르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내역이 나오고요. 예. 그 보험 내역 중에 이 청구할 보험을 선택한 이후에 그다음에 병원을 검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내가 다녀온 진료를 받은 병원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이제 진료 내역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란으로 넘어와서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앱을 까셔서 들어가서 이제 본인 인증 한번 하시고 한번 눌러보시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요. 또 가장 좋은 건 결국은
청구를 내가 안 해도 자동적으로 병원에서 슝 하고 이제 보험사로 청구를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앱을 깔아서 한번 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신 서류를 띄워올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게 단소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 것만이 아니라 제3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미성년 자녀나 아니면 타인의 보험금 청구도 이 앱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부모님한테 본인 인증이 날아가고 부모님께서 위임 동의한다라는 걸 신청을 해주셔야지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류를 띄워오는 한 단계가 간소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근데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바로 뛸 수 있죠. 근데 뛸 수 있는데 이제 이 띄고 나서 또 뭐 해야 되냐면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보통은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 사진 찍어서 청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서류를 갖고 팩스 접수하거나 직접 들고 가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번거로움 없이 내가 뭐 서류를 띄어다가 사진을 찍고 올리고 이런 단계 없이 그냥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신청한 보험사로 병원에서 데이터를 보내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좀 성질 급하신 분들 가운데는 아까 홍 대표님 뭐 앱 깔고부터 해가지고 뭐 인증받고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짜증이 짜증이 나고 네, 막 그거 맞아요. 하시는데 네. 그래도 서류 떼서 뭐 사진 찍어서 네. 스캔해서 또 이거보다야 맞습니다. 한번 고생하면 한번 근데 또 하면 어르신분들은 또 서류 떼서 아예 스캔까지 다 부탁하는 경우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근데 맞습니다. 저도 성질 급한 쪽에 속해가지고 뭐 깔고 뭐 또 그러니까, 이거 인증하고 예, 이거 예. 대충 하다가 에이 안 해 이럴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럴수록 손해를 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단계를 내가 가입한 보험사 앱에 들어가서 어차피 내 인증하고 그리고 보험 청구서 쓰고 그다음에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예. 근데 그 단계가 이제 요 앱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단계는 어쨌든 확실히 줄어들긴 확실히 줄어든다. 한 거죠. 네, 네네.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장점은 있는데 네. 일부에서는 또 무슨 뭐 한계가 벌써 보이면서 좀 뭐 반쪽짜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또 평가는 왜 나오는 거죠? 아마 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듯이 네. 병원들이 참여가 아직은 좀 저조하다는 병원들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행 이전에 병원에 다녔던 거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다녀온다고 바로 보험금 청구하기보다는 뭐 할 1년, 2년 있다가 보험금 네. 청구하는 경우까지도 예.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 전산화 대상인 병원은 4,235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를 결정한 병원은 291개소거든요. 그러니까 6.9%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은 47곳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고요. 근데 종합병원은 214곳, 그리고 64.7%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치과, 뭐 한방병원 이런 데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급여 항목이 많은 병원들은 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어디를 통해서 보내준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고요. 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내에 이제 이런 서류를 전달해주는 전산화 시스템이 병원 내에 네. 구축이 되어 있을 텐데 작은 병원들은 EMR이라고 하는 병원 전산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이제 상용화 서비스를 도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EMR 이 업체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보내는 기능을 탑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 업체에서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간이 조금 들어갈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아마 한 1년 정도 되면 잘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혼조세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0.8% 좀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예. 예. 외국인 현선물 매도다 보니까 오늘도 아니 선물 쉽지 매도 않은- 규모가 꽤 크네요. 꽤 크네요. 예. 지금 이 시간인데 벌써 5,000개에 가까워지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